탄생계에 대한, 탄생계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 뭐 다 한두 번씩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탄생 이야기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왜? 이때가 절에서 가장 큰 대목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에서 이때 되면 이런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절에 가면 이제 관욕도 하고 이렇게 부처님, 아기 부처님을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욕시켜 드리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걸 천지불이라고 합니다. 천지불.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킨다 해서 천지. 그래서 이걸 천지인이라고 하고 수인으로는 손 모양은 천지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천지불이라고 천지를 가리키는 부처님.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탄생한 부처님인데 탄생했으면 옷을 벗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뭔가를 가리고 중요한 부분은 안 보인다는 거. 그런 거 불상 이렇게 볼 때 안 보셨어요? 유심히 보면 19금은 다 가렸어요. 태어나자마자 옷은 아니고 무언가 야리하게 천이 흘러가면서 저 비너스의 탄생을 연상시키죠. 그것도 야리하게 이렇게 해서 다 가려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새로운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런 거였는데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 얘기를. 지금 요 한번 보시면 미리 쓰기 귀찮아서 제가 써놨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일체계고 오당한지 뭐 삼계계고 아당한지 뭐 이런 얘기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런 것들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거 제가 예전에 논문 쓰면서 저걸 버전들을 다 또 찾았거든요. 다 틀려요. 좀씩.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문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딱 정리하면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알게 될 거예요. 부처님 생애를 보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그게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탄생부터 시작해서 쭉 부처님 생애가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불전, 부처님 전기류는 전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불본행지경이나 불본행경이나 불소행찬이나 다 마찬가지 탄생 중심부터. 그 다음에 또 한 버전은 성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때부터 부처님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 왜 부처님 생애를 깨달음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때부터 부처님이잖아. 그 율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분율이라든지 남방빨리율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서부터 부처님이 깨달으시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스토리가. 되게 재밌지. 그 다음에 열반 중심으로 사실 저게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기록인데 부처님 생애와 관련해서는 저 열반과 관련된 기록이 가장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8종류가 남아 있거든요. 8종 열반경이라 그래서 8종류가 남아 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부터 행적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왜 열반 중심일까요? 열반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래. 그래서 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불기라고 하는 거 불기, 그러니까 서기, 단기, 불기 이런 거 할 때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걸 기점으로 한다. 왜?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 그 다음에 깨달음도 완전한 깨달음, 열반이야말로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록한 기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보리스나무 밑에서 깨달음도 없고 그 다음에 열반을 하신 것도 맞지만 탄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룹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뭐 다 맞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관점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이렇게 꼭 옛날에 그러니까 세 종류로 부처님을 봤던 거예요. 부처님의 생애를 세 종류로 봤던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룹은 열반을 중심으로 봤던 그룹이에요. 열반을 중심으로 봤던 그룹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 성도 중심으로 보는 게 그 다음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생애부터 있다는 건요. 부처님이 어떤 불교가 종교화되면서 부처님이 신앙 대상으로 어느 정도 이상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생애부터 무언가 좀 포스가 남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은 태어날 때 어떤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도 그분이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원래 불교는 방점을 더 찍어요. 왜? 태어날 때 너무 차등이 있으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현대사회도 그런 거잖아요. 뭐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어. 금수저.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다이아몬드 수저. 사실 일반인이 노력해서 그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을 우리가 평생 동안 안 쓰면 모을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못 모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불평등이 되잖아요. 근데 불교는 신분 계급을 타파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신분을 타파한다는 게 뭐냐면 후천적으로 노력한 그 자체를 가지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 네가 어떻게 사느냐를 중점으로 보겠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에 대한 관점도, 그러니까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대승불교나 안 그러면 본생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대 아승기급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547생의 보살도를 닦으면서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라고 하는 거고요. 부처님이 왕자 출신인데 이제 보통 이제 부처님 탄생과 관련해서 말장난을 할 때 길 위의 성자 이렇게 얘기해요. 길 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길 위에서 돌아가신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는 길도자, 이게 도가 도 닦는다 할 때 그 도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위에서 진리로 와서 진리로 가는, 이렇게 이제 말장난, 이게 그냥 재미없는 말장난이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은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을 하면 이게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 해오던 그러니까는 구식 아재 개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어른이 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길에서 태어나셔요. 근데 왜 길에서 태어났을까? 왜 길에서 태어났을까요? 그 당시 뭐 해산 풍습이 친정에 가서 나오라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며느리 중에서 이렇게 아유 내가 딸같이 생각할게. 그러면 어머니 저 자빠져 있어도 돼요? 이렇게. 그게 시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의 차이잖아. 친정 어머니는 엄마가 설거지하고 딸은 그냥 자빠져서 소파에서 텔레비 보고 있고, 며느리는 아무리 딸같이 대해줄게라고 해도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해산 과정에서 사람이 잘 죽습니다. 사람이 잘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머리 작은 애, 요즘은 애들이 머리가 좀 작아야 이쁘거든요. 그래서 머리 작은 애 나고 싶으면 임신했을 때 이 골반을 계속 눌러주는 걸 하면 돼요. 그러면 머리 작은 애가 나옵니다. 진짜. 왜냐하면 뱃속에서 애가 왜?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알아두세요. 왜냐면 요즘은 머리가 크게 나오면 이게 빼도 박도 못해요. 다른 거는 이게 리모델링을 해도 이게 머리 큰 거를 돌려깎기 하잖아요. 사람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뱃속에서 아이가 다 마찬가지예요. 줄자를 가지고 엄마 골반 길이를 재요. 딱 재요. 그래서 그 이상 머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이를 못 재면 머리가 끼어서 서로 낭패가 돼요. 서로 낭패가 돼. 그래서 걸리면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죽게 되면 애가 죽어요. 그걸 무리하게 빼야 되니까. 엄마는 이제 상처를 입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애가 너무너무 귀해서 애를 살리고 엄마를 죽이는 경우도 있지. 그게 C죠. 제왕절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왕이 절개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C조가 엄마 배에 갈라서 애를 살려라 해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 표정은 뭐예요? 그거 위험해요. 해산이라고 하는 건 다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금줄을 치고 외부 사람은 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고 못 들어가고. 그리고 애가 태어나도 한동안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 외부인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줄을 치고 외부인 늘상 드나드는 사람만 드나드니까 세균 번식이나 감염이라든지 이런 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에요. 지금 생각해 봐도. 그런데 거기서 차단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금줄 뭐뭐 치는지 아시죠?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침엽수를 놔요. 침엽수. 그러니까는 뭐 솔잎같이 이렇게 빼쪽빼쪽한 거 이런 걸 좀 꽂아놓고 침엽수 계열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숯하고 고추 뭐 이런 것들을 놔요. 그게 거기서만 금줄을 치는 게 아니고 장독대에도 금줄을 칠 때도 내나 그렇게 합니다. 맞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뾰족뾰족한 게 이게 바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엽수라고 하는 거거든. 잎은 잎인데 바늘잎이라는 거예요. 바늘 이렇게 침 우리 침 맞는 거. 그래서 침엽수야. 침엽수. 그래서 그런 거가 빼쪽하기 때문에 삿된 것들이나 귀신이 오다가 여기 찔릴까 봐 안 온대. 그래서 이게 벽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모든 벽사에서 이렇게 물 뿌릴 때는 다 침엽수입니다. 인도는 버드나무가지를 써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버드나무가지로 이렇게 양류관음이라 하거든요. 양류관음. 그래서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쳐요. 그게 천수경에서 일세동방 결도량 동쪽에 물 뿌리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세남방 득청량 삼세서방 구정토 뭐 이렇게 하는 게 물 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물을 착착착 이렇게 뿌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뭘로 뿌리느냐? 그 버드나무 잎으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침엽수로 씁니다. 그래서 소나무, 잣나무까지를 가지고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언제 하냐면 여러분이 잘 못 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심히 안 보셔서 백중 때 전점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돈 같은 걸 점환할 때도 물로 이렇게 뿌려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탱화 같은 거 점환식 때도 보면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그 가지가 전부 침엽수예요. 그래서 삿된 게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뿌려놓고 그 다음에 햇빛으로다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햇빛으로 이렇게 한번 얼굴을 딱 비춰서 이제 이렇게 좀 어둡고 이런 것들 움침한 기운들을 싹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이렇게 불상에 꽃가를 베끼고 침엽수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치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불이.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수치라고 하는 거는 불이 한번 탔다가 꺼지는 거고 또 다시 그거를 연료 비슷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화로 문화에서 숯을 쓰잖아요. 그 일반 나무를 쓰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화로불 이런 거 안 태워보셨어요? 연식으로 볼 때는 그런 세대 같기는 한데 그게 참 뭐 우리는 보일러 세대예요. 뭐 그렇게 가는 거고 고추라는 거는 그게 붉은색으로 해서 벽사를 상징합니다. 삿된 것들,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태양빛, 불 이런 것들. 그래서 빨간 게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원래 김치는 백김치를 먹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고추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김치가 빨개지는데 빨개지는 영양 중에서 고추라고 하는 매운 거에 대한 의미보다도 삿된 거에 대한 의미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이게 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추가 빨간색이니까 그걸 갈아 넣으면 방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삿된 게 들어와서 상하지 않는 거야. 장독대에도 금줄을 이렇게 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뭐 간장 같은 거 하면 그 위에다가 뭐 숯 달궜다가 이렇게 탁 넣고 이러면 소독 효과가 에휴 다 그거 구랍니다. 그 당시에 소독 이런 개념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안쪽하고 바깥쪽에 모두 다 삿된 것들이 물리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도 이렇게 불로 한번 하는 게 소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혹시라도 들어있는 삿된 것들을 다 쫓아낸다? 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동짓날 팥죽 먹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집 밖에도 이렇게 구석구석에 뿌리고 나도 먹고 안팎에 전부 다 이런 삿된 것들을 물리치겠다. 예전에는 이 삿된 게 병도 일으키고 운도 안 좋게 하고 전부 같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삿된 게 또 같은 범주예요. 그래서 무당이나 이런 거 한번 봐봐. 그러면 몸도 치료해주고 운도 좋아지게 해주고 그리고 불교에서도 사실 그런 비슷한 게 같이 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병을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하는 분도 기도를 올리고 어떤 분은 뭐 운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합격하기를 다 이게 세트 메뉴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거는 근세 이후로 넘어와야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거고요. 그전에는 다 같은 유사 종류로다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상 과정에서 이제 좀 생명에 위험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안 좋은 거 네 집에 가서 해갖고 와. 좀 잔인한 문한 거지.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놀라는 척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식 구조 속에서 위험한 일이 많았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나 둘만 애를 낳을 수 있는 것도 낳으면 다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대만 해도 사실 여러분 형제 중에서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래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축원장 칸이 모질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나이 터울이 자녀분이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좀 많이 떴네요. 이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그때 뭐 잃어버렸습니다. 애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커서 잃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지금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은 의료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신이 뭐 핥는다는 것도 있고 그런 부정한 것들을 하면 깨끗한 귀신들은 다 이렇게 제거한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제거한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몰라요? 뭐 이렇게 귀신이 씌이면 여자 꼬쟁이를 덮으면 귀신이 뭐 이렇게 빠져나간다 뭐 이런 거? 그거는 그래서 예전에 그 오줌물 이렇게 뭐 오줌 뿌리고 이런 얘기 몰라요? 그래요? 삼국지 이런 거 봐도 그 장각 황건적의 난 같은 거 할 때 황건적이 뭐 이렇게 술법을 부리면 거기다 오줌을 끼얹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정한 걸로 조금 이렇게 청정한 것들을 이렇게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개념은 뭐냐면 그런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부정한 놈들이 이렇게 많이 꼬인대요. 그래서 그거 좋아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걸 좋아하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뭐 생리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산할 때 나오는 이렇게 양수가 터지고 이런 문제들을 다 부정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걸 좋아하는 귀신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들이 움직이면 부정한 귀신들이 그쪽에 많이 모이게 된대요. 많이 모이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죽게 되고 잘못하면 그게 또 돌림병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나와라. 어떻게 보면 그 잔인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아도 사실은 그냥 감내를 해야지. 근데 안 좋은 거니까 너네 집에 가서 해와라. 이거는 그 당시 인도 풍습이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인도는 땅이 넓기 때문에요. 별로 풍습이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인도나 중국을 이해할 때 그 사람들이 절대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전국적 황사다, 전국적 미세먼지다, 뭐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어머니가 해산하러 이제 이렇게 친정으로 가는데 사실은 당신이 사시는 데에서 아마 애를 낳는 게 더 편했고 제가 보기에는 안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 이 범위 안에가 외부 감염이라든가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요소가 적지요. 내가 늘상 살던 데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로 내가 원래 살던 데라도 수십 년 동안 안 살다가 다시 가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 방에 있을 때가 친정이지 또 막상 또 가보면 약간 이렇게 물론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왔을 때는 좋지만 좀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안 가냐? 이렇게 우회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